신종 코로나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중국인 자체에 대해 기피 풍조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까지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 진료 거부 논란을 들여다봤습니다. 만 11살짜리 초등학생이 가족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친구를 불러내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습니다. 법원은 최장 2년간 소년원에 송치할 수 있는 10호 보호 처분을 내렸습니다. 노동자의 건강권 침해 지적을 받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시행 열흘을 앞두고 20대 청년들이 국회 앞에서 개정안 재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장기간 법적인 아내와는 별거 중이고 사실혼 관계에 아내가 있는 공무원이 사망했다면 공무원 유족연금 수급권은 법적인 아내가 아닌 사실혼 아내에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2월 11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법률방송에서는 얼마 전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이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개정안은 21일부터 시행되는데 법 시행 열흘을 앞두고 미래의 청년 노동자들이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에 재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현장에 신세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노동자 죽이는 산업기술보호법, 국회는 책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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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모에 작업복을 입었지만 아직은 몸에 익어 보이진 않는 앳된 얼굴의 20대 청년 5명이 국회 앞에 모였습니다.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재개정을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김용균 노동자와 황규미 노동자의 이름은 익히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아직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산업재해의 피해자분들이 계십니다. 이제는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 때문에 우리가 겪은 산업재해를 산업재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산업재해를 산업재해라고 부를 수 없다는 게 무슨 말일까? 이들이 문제 삼는 조항은 먼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제14조 8항입니다. 해당 조항은 적법한 경로로 취득한 정보라도 산업기술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당시 해당 법안 개정안은 삼성전자 백혈병 산업재해 관련 정보공개 소송 와중에 국회의원 단 한 명의 반대도 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산업 현장의 안전 문제 등에 대한 공익 제보나 문제 제기를 원천 차단하는 독소 조항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피해자들의 산업재해에 대한 입증 과정은 이전보다 더 힘겨워질 것입니다. 자신의 산업재해에 대해 알려내는 것도 산업기술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범법자가 될 각오를 해야 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지 특정 집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의 가족이, 나의 친구가, 그리고 내일의 내가 겪게 될 문제입니다. 제14조 8항과 함께 국가 핵심 기술에 관한 정보는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한 제9조 2항도 이들이 꼽는 대표적인 독소 조항입니다. 개념도 불분명한 국가 핵심 기술을 전가의 보도처럼 내세워 작업 환경 보고서 등 산업안전이나 보건, 산업재해와 관련한 자료 요구나 수집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산업재해 처리의 가장 중요한 증거물인 작업 환경 보고서 등을 요구하는 것조차 차단해 노동자의 산업재해 증명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드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는 주장입니다. 국가 핵심 기술은 선정 기준조차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물론 어떤 유해물질이 노출된 환경인지 기업 외에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이는 노동자와 해당 업장 인근의 지역 주민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알 권리를 명백히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일본의 경제보복 국면에서 산업기술보호라는 명분에 잘못 휘둘려 노동자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독소 조항이 포함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처리된 만큼 국회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이번 국회에 안 되면 다음 국회에서라도 반드시 법안을 재개정해야 한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안전하게 노동할 권리를 국회가 찾아달라는 것이 이들 청년 예비 노동자의 한결같은 요구입니다. 국회는 왜 죽고 다치는 국민들을 외면하고 있습니까? 통계에도 잡히지 않은 채 죽어가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그간 쌓아왔던 노력들을 무너뜨린 이번 법 개정에 대해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국회는 이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산업기술보호법이 다음 달 시행을 앞두고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는 계속해서 개정 입법 운동과 함께 헌법 소원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소년보호처분이라는 용어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1호부터 10호까지 10단계의 처분이 있다고 하는데 앵커 브리핑 오늘은 10호 처분 얘기해 보겠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1살 A양이라고 합니다. A양은 지난해 크리스마스 다음 날인 12월 26일 저녁 7시 40분쯤 조부모가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로 친구 B양을 불러냈다고 합니다. B양을 불러낸 A양은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양을 찔렀습니다. 칼에 찔린 B양은 아파트 복도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채 경비원과 이웃에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만 11살짜리 여자아이가 아파트 단지로 친구를 불러내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경악할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조사 결과 A양은 B양이 자신의 가족사 얘기를 부정적으로 퍼뜨리고 다닌다는 이유로 이 같은 끔찍한 일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끔찍한 살인에 해당하지만 우리 소년법은 만 10살 이상 14살 미만의 아이들은 촉법 소년이라고 해서 형법에 따라 처벌을 하지 않고 소년법에 따른 보호 처분을 내립니다. 형사 미성년자라고도 하는데 형벌을 받을 범법 행위를 했지만 나이 등을 감안해 형사 책임 능력이 없다고 봐서 취하는 조치로 아직 나이가 한참 어린 만큼 처벌보다는 교화에 초점을 둔 취지의 처분입니다. 그리고 소년법 제32조는 심리 결과 보호 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른바 1호부터 10호까지 10단계의 보호 처분 가운데 어느 한 처분을 내려야 합니다. 1호 처분은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 위탁, 2호 처분은 수강명령, 3호 처분은 사회봉사명령입니다. 4호는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호는 장기 보호관찰, 6호는 아동복지시설이나 소년보호시설의 감호 위탁, 7호 처분은 병원, 요양소 또는 소년의료보호시설의 위탁 처분입니다. 그리고 8호, 9호, 10호 처분이 이른바 소년원이라 불리는 곳에 송치해서 사회화 격리하는 조치입니다. 8호는 1개월 이내, 9호는 단기, 10호 처분은 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입니다. 장기라고 해서 10몇 년, 몇십 년씩 가둬놓는 건 아니고 단기는 6개월, 장기는 최장 2년간 소년원에 송치받아 수용하게 됩니다. 의정부지법 소년 1단독 왕지훈 판사는 초등학교 동급생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A양에게 보호 처분 가운데 가장 무거운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A양이 계획적 살인이라는 중범죄를 저질렀고 심리가 극도로 불안정한 상태인 점 등을 감안한 처분입니다. 변호사들에게 물어보니 소년원도 성인들이 수감되어 있는 교도소와 크게 다를 것 없는 일과를 보내는데 아직 나이가 어린 점 등을 감안해 인성교육과 함께 제빵, 미용 같은 직업훈련도 실시한다고 합니다. 조폭, 뺨치는 집단 폭행 등 만 14세 미만 아이들에 의한 끔찍한 범죄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한쪽에선 촉법 소년, 나아가 만 19세 미만 소년범 제도도 폐지해서 죄에 합당한 처벌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그래도 아이들인데 처벌보다는 교화를 우선해야지 하다가도 그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을 생각하면 또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할 것 같기도 하고 어렵습니다. 이제 11살인 A양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어떤 말로도 위로가 안 되겠지만 피해자 B양의 유족에겐 심심한 위로를 표합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신종 코로나가 중국인 자체에 대한 혐오와 기피 풍조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인 출입 금지를 내건 식당이나 편의점들까지 생겨나고 있다고 하는데 참 난감합니다. 심지어 병원에서도 중국인 환자를 기피하는 기색이 역력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장한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중국인 출입금지 인증 사진들입니다. 편의점부터 식당, 카페, 술집 등 일상생활에서 말 그대로 밥 먹듯 자주 가는 곳들인데 한자로 중국인 출입금지라고 버젓이 써 붙여놓고 있습니다. 중국인 차별과 비하 등 여러 논란에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당분간 중국인은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지난달 23일 올라온 중국인 입국 금지 청와대 청원은 오늘 오후 1시를 기준으로 70만 명 동참했습니다. 온라인에선 또 중국인 환자가 다녀간 병원이 피해야 할 병원으로 언급되며 기피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일선 병원들도 중국인 환자를 받기 꺼려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이런 중국인 기피 현상은 중국에서 잠깐 여행이나 사업 차원 방문객에 국한하는 게 아니라 국내에 살고 있는 중국인에 대해서까지도 번지고 있습니다. 감기에 걸린 중국인 친구를 대신해 서울의 내과 병원들에 직접 연락을 해봤습니다. A병원은 병원으로 바로 오지 말고 일단 보건소에 연락해서 신종 코로나 검사 등 안내를 받고 병원을 방문하라고 안내합니다. 보건소나 그런 쪽을 먼저 전화를 한번 해보시겠어요? 전화를 하셔서 환자분 증상이나 이런 걸 다 말씀하시고요. 네. 어디에서 들어오셨는지, 언제쯤에 입국을 하셨는지 그런 거 다 확인하시고, 그러시고 그쪽 병원에서 오시라고 하시면 그쪽에서 진료를 받으시던가 아니면은 그냥 일반 내과를 가셔도 된다고 하시면은 일반 내과로 다시 문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또 다른 내과 병원은 병원을 방문해도 되겠냐고 묻자 화급히 아니요라고 하면서 와도 진료를 못 볼 수 있다며 난감해합니다. 그거는 제가 결정해드릴 수 있는 건 아니시고 원장님께 저희도 여쭤봐야 되는 부분이세요. 병원 가면 되나요? 방문 드리면요, 바로요? 저희가 저희 오셔도 원장님께서 안 된다라고 하시면 진료를 못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중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진료를 꺼려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일단 의료법 제15조 진료 거부 금지 조항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이나 의사가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관련 규칙에 따라 자격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상당수 일선 병원들이 중국인 환자, 특히 나중에 확진자라도 나오면 병원 임시 폐쇄는 물론 이후에도 환자들의 기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을 수 있어 중국인 자체를 받는 것을 꺼리는 겁니다. 하지만 단순히 중국인이라는 이유로 특히 국내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국내 거주 중국인에 대해서까지 진료를 회피하는 건 명백한 진료 거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의료 전문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의료법상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처럼 단지 중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진료 거부 대상은 될 수 없는 거거든요. 단지 이 사람들이 중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의료 현장에서 진료를 거부당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건 문제가 있는 게 맞죠. 다만 기침과 발열, 인후통 등 신종 코로나와 유사한 증상이 있는 경우 보건소 방문 등 적절한 안내 조치를 취하는 건 큰 문제가 없고 적절해 보인다고 이인재 변호사는 설명합니다. 지역사회 감염을 막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환자의 어떤 진료권, 국민 전체의 어떤 또 건강권이 또 직결되는 문제라서 그런 진료 거부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 경우에도 한국인과 중국인을 달리 차별에 대응할 건 아니라고 이 변호사는 설명합니다. 응급의료법은 특히 응급 환자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 최대 징역 5년까지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최근 중국인이나 중국 등 해외 방문자가 신종 코로나와 관련 없는 증상이나 질환으로 내원하면 일상적인 진료를 하라는 대응 지침을 일선 의료기관들에 내려보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도 의료 현장에서 신종 코로나 신고 기준에 대한 혼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료인들이 적극적으로 진료를 볼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10년 넘게 법적인 아내와는 별거 중이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 아내와 함께 사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법적인 아내와 이혼 절차를 마무리 짓지 못하고 이 공무원이 사망했다면 공무원 유족 연금 수급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공무원 A씨는 10년 넘게 아내와 별거를 해왔는데 10년이나 별거했으면서도 무슨 이유에선지 이혼 절차를 다 끝내지 못하고 지난 2017년 뇌출혈로 사망했습니다. 그 사이 A씨는 다른 여성과 함께 살며 사실혼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그런데 A씨가 사망한 뒤 공무원연금공단은 공무원 유족연금을 이혼 절차가 다 끝나지 않은 아직 법적인 아내에게 공무원 유족연금을 지급했습니다. 이에 A씨의 사실혼 아내였던 B씨는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를 지급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그리고 1심인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 박성규 부장판사는 오늘 B씨의 손을 들어줘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단 A씨가 사망하기 직전까지 법적인 아내에게 이혼 관련 서류를 준비할 것을 요구하는 등 이혼의 의사가 있었고 실제 이혼 절차를 밟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A씨의 어머니가 사망했을 때 빈소를 지키는 등 장례 절차에 A씨의 법적인 아내가 아닌 사실혼 아내 B씨가 참여했음을 주목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런 점들을 들어 A씨가 이혼 절차를 진행하던 중 사망해 법률혼을 해소하지 못했을 뿐 실질적으로는 혼인관계가 해소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B씨는 A씨와 사실혼 관계임을 확인하는 취지의 판결도 선고받은 바 있다.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만큼 B씨가 유족으로서 수급권을 가진다고 판시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법적인 아내의 유족연금 수급권은 박탈되고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이미 받은 연금도 도로 배타내야 합니다. 네, 예전에는 법원이 법적인 안정성과 홀대받는 이른바 본처, 여성의 권리를 위해 법적인 아내가 누구인지를 우선했는데 요즘은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 났는지 여부를 더 따지고 본다고 합니다.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이 났고 회복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면 법적인 이혼 절차가 다 끝나지 않았어도 다른 여자를 만나 바람을 피워도 불법 행위를 구성하지 않아 위자료 등 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판결도 있다고 합니다.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존중과 가정에 대한 책임 사이 흐름은 분명한 것 같은데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